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조사 기출문제 해설. 자,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 문제는 어때요? 빈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은을 물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을 모두 아는지를 묻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게 특징적이었다. 자, 문제 21번 보시면,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거 빈출이죠? 빈출 문제였고 케이스 형태로 출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표본 추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표본 추출 방법의 유형을 알아두셔야 된다. 표본 추출 방법,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 그 다음에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물었다라는 거. 자, 이 구분하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확률적인 표본 추출의 대표적인 게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있고,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이 있고, 군집 표본 추출이 있다. 이 중에서 얘네들은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내용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비확률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할당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판단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편의 표본 추출이 있다라는 거. 각각 세 가지죠. 이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체계적 무작위까지. 체계적 무작위까지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개별적인 문제로는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이 출제가 많이 됐었다. 층화와 군집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이 있으면 동일한 성향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묶는 거죠. 여기는 뭐 보수적이고, 여기는 뭐 진보 집단이고, 여기는 중도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애들끼리 묶은 다음에 층화는 뭐예요? 계층별로 여기서 뭐 10명,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게 바로 계층별로 뽑아낸다라고 해서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군집은 어떤 거예요? 덩어리예요. 군집은 클러스터의 덩어리, 한 덩어리를 갖다가 통으로 뽑아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는 보수와 진보는 어때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 통으로 다 뽑아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집 표본 추출에 좀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할당 표본 추출은 각각의 할당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남자한테 몇 명, 여자한테 몇 명, 그 다음에 연령대는 10대한테 몇 명, 20대한테 몇 명 이렇게 할당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거에 따라서 모집단을 나누고 하위 집단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서도 보면, 박스에 보면 자사제품에 대한 브랜드 태도 조사를 위해서 자사제품 구매 고객 분포에 근거하여 전체 모집단이 있겠죠. 있으면 이 중에 남자 30% 뽑아내는 거죠. 여자 얼마? 70% 해가지고 100%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남자한테 30%, 여자한테 70%를 할당하겠다. 그래서 얼로케이션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2번입니다. 22번. 전체 모집단에서 99% 신뢰 구간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때 99% 신뢰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나오죠. 선거 같은 거 나오면, 선거 방송 보면 95%가 많이 나와요. 95% 신뢰 구간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2.5%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얘네를 갖다 우리는 오차 범위라고 한다. 오차 범위. 이걸 해석해 보면 뭐냐? 95% 신뢰 구간의 표본 오차 범위는 2.5%다.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이거는 최저 마이너스 2.5% 해가지고 95에서 2.5를 빼면 92.5%. 자, 최대는 95%에다가 2.5%를 더한 97.5%. 모집단이 여기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문제에서 모집단에서 99% 신뢰 구간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때 99% 신뢰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표본의 99%가 모집단 모습을 포함하는 범위를 가질 것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아주 좋은 문제죠? 23번. 표본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 이거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자, 1번에 보면
허용 오차가 작을수록, 이게 문제에서도 옳은 것은이에요. 이번에 특징적인 게 옳은 것을 많이 묻고 있죠. 자, 1번. 허용 오차가 작을수록, 허용 오차, 아까 95% 신뢰도에,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허용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된다. 그쵸? 허용 오차가 작다라면, 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요? 표본을 크게 만드는 게 당연하겠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1번 맞아요. 허용 오차가 작다라는 건 좀 더 정밀한 추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정답 1번 맞고, 2번 조사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산이 작을수록, 분산이란 건 뭐예요? 표준 편차죠. 이거 위험도를 얘기하는데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된다가 아니라 작아야 된다. 분산이 작다라는 건 어때요? 분산이 작은 건 우리 전기분포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분산이 넓다라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거죠.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몰려있으면, 평균에 몰려있으면 상당히 정확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산이 작을수록, 분산이 작다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평균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표본의 크기는 적어도 괜찮다. 3번 추정치에 비해서 높은 신뢰 수준을 원할수록 표본의 크기는 작아야 된다? 신뢰 수준을 높게 원하니까 커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확률 표본 추출, 아까 말씀드렸던 할당, 판단, 편입 표본 추출, 얘네들은 조사자의 주관이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비확률 표본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비확률 표본이 아니라 확률 표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24번은 순서 문제죠. 우리 순서 문제도 앞에 한번 나왔었고, 순서 문제가 또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표본 추출 단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모집단의 결정이겠죠. 모집단이 결정이 되면, 우리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교 1, 2, 3학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모집단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자료 수집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표본 추출 프레임을 결정을 하는 프레임. 표본 틀이라고 그래요. 표본 틀을 결정을 합니다. 표본 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교 애들 학적부 여기 표본 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 하면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 명단이 되겠죠. 그 명단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표본 틀 내지는 표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죠. 표본 추출 프레임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표본 크기, 그 다음에 접촉 표본 크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추출 단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20대 80 법칙에 의해서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20대 80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20%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출문제가 20%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렇죠. 20%가 중요한 거, 엑기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엑기스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엑기스가 바로 기출 부분에 해당한다. 기출 중에서도 빈출 부분이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25번. 실험법에서 실험 설계시 고려해야 될 사항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가장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장 옳은 것을. 자,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종속 변수의 변화가 외상 변수의 변화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거는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변화가, 이거 변화하죠? 변화해서 어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린 요걸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독립변수가 얼만큼 왔다 갔다 했을 때 종속변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독립변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원인변수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원인에 따른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있었죠. 자, 어떤 패키지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이 뭐에? 그렇죠?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었다. 이때 우리 패키지 디자인을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했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이 변동이 된다. 이 매출액을 종속 변수라고 했다. 이때 가격이라는 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가격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매출액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통제해야 되는 애들에 해당한다. 외생변수에 해당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래서 외생변수가 고려되면 안 돼요. 외생변수는 통제의 대상이다. 정답은 4번이죠.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의 변화로만 설명될 수 있도록 실험이 설계가 되어야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외생변수는 통제의 대상이다. 그래야만 실험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6번. 질적 연구. 자세하게 또 이거까지 줬죠. 정성적인 조사. 원래 이런 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질적이란 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정성적 조사다. 얘는 반대는 정량적인 거죠. 정량적인 거. 질적의 반대는 양적이죠, 양적. 우리는 문제에서는 요걸 묻고 있다, 요걸 묻고 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확하고 정확한 방법론. 명확하고 정확하려면 숫자로 나타내야 돼요. 계량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양적으로 측정. 양적, 여기 나왔잖아요, 양적. 양적으로는 계량적인 방법이란 얘기고, 구조적이란 건 틀이 짜져 있다라는 공식처럼 딱 짜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정량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다, 4번.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질적인 방법 내지는 정성적인 조사라고 하고, 정성적인 조사, 질적 연구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또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7번입니다. 27번. 뭐 새롭게 나온 문제죠? 요즘에 SPSS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특히 문과 계열에서는 SPSS, 그 다음에 에이모스.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코딩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AB 문항에 답변 코딩 방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거 니네들이 SPSS, 에이모스 이런 것들 아느냐 이런 것들인데, 참 뭐 이런 문제 내면은 좀 거시기 한데,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당신은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4학년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분의 의미만 있다. 이거 뭐예요? 명목척도죠, 명목척도. 명목척도를 코딩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각 학년을 1, 2, 3, 4로 한다. 1, 2, 3, 4. 1, 2, 3, 4로 코딩을 하겠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당신은 어떤 캠퍼스 활동을 좋아합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선택되는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가 되겠죠. X. 그래서 동그라미 X. 자, 이건 동그라미 1, 0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크가 된 것은 1로, 그렇죠? 체크 안 된 것은 0으로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해서 0 또는 1로 고정시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어렵게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더미 변수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미 변수 내지는 가변수라고 하죠.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도 이제 95% 신뢰 수준과 관련된 문제이죠. 채택할 경우 연구자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유의하다는 건 뭐냐면 채택돼야 되는 것이죠. 얘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P값이 어떻게 되냐? P밸류라고 하죠. P밸류 값이 어떻게 되느냐? 95% 신뢰 수준. 이때 유의 수준은 어떻게 돼요? 유의 수준은 5%죠? 5%가 된다, 5%. 0.05가 된다. 그래서 얘가 대립가설이 유의하다고,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유의 수준 0.05. 그 다음에 우리가 P밸류라고 그러죠? P값. 유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유의 확률은 뭐보다, 그쵸? 얘는 얘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크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P값이 0.05면 얘가 0.05보다 작으면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 대립가설은 유의하다, 채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뭐예요? 0.05보다 작아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때 우리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그 정의들이 있는데, 하나는 귀무가설이라는 게 있고, 귀무가설 또는 영가설이라고 하죠. 영가설. 우리는 H0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립가설. 가설 또는 연구가설이라고 그러죠. 연구가설. 연구자 또는 조사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조사하고 싶은 거. 그걸 H1으로 표시하죠.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거. 디자인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귀무가설은 반대로 나오는 거죠. 반대로. 디자인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귀무가설이 되겠고,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연구자는 디자인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대립가설이 될 것이고,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아까 유의 수준 95% 신뢰 수준이니까 5%가 되겠죠. 0.05. 그 다음에 P값, P밸류, 이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0.05보다 작으면 된다. 얘가 작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매우 좋은 문제였고, 기출이 또 여러 번 최근에 많이 됐었죠.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수준이 됐다. 29번은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귀무가설, 영가설에 관련된 문제. 다음에 사례에 사용된 가설은 뭐냐? 신제품의 성능이 경쟁 제품의 성능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실시할 때 이거예요. 신제품의 성능이 경쟁 제품 성능보다 우수하다. 이걸 우리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연구가설. 예전은 연구가설이 된다. 연구가설. 밝히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할 때 신제품의 성능과 경쟁 제품의 성능 간의 차이가 없다. 우리 연구하고자 하는 거,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귀무가설이죠. 귀무가설. 귀무가설이라고.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요거 다 연결이 되어 있죠. 28번, 29번은 다 연계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30번 또한 같습니다. 지금 28, 29, 30 얘네들이 계속 같은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30번. 다음 상황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내려야 될 의사결정, 박스를 한번 보세요. 2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광고에 대한 평균 회상률. 회상이라는 게 뭐예요? 리콜이죠, 리콜. 리콜. 어떤 광고를 했을 때 내가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를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걸 우린 회상이라고 합니다. 리콜이. 정확하게 그 광고를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바로 회상이 된다. 회상률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회상률이 30%보다 높으면 성공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광고를 집행하려고 한다. 가설 검증 결과 Z값이 인기치 1.64가 나왔다는 건, 아까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 90% 신뢰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Z값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Z값. Z값이 존재하는데 90% 같은 경우가 바로 1.645. 그 다음에 95% 같은 경우는 1.96이죠. 1.96. 99% 같은 경우는 2.575. 이런 Z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1.64가 주어졌다는 건 신뢰 구간은 90%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1.645보다 이게 임계치죠. 이게 Z값이 이게 바로 임계치예요. 의사결정 시 이 임계치보다 크게 나오면 선택한다. 선택. 그래서 저기 보면 가설 검증 결과 Z값이 임계치인 1.645보다 크게 나왔잖아요. 이거보다. 예, 90%일 때 임계치가 1.645예요. 요거보다 4.23 더 크게 나왔잖아요. 크게 나왔으니까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연구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오케이죠. 1.64보다 임계치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영구가설을 채택한다. 영구가설을 채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새로운 광고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28, 29, 30 연속해서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가도록 하죠. 31번은 상관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상관관계에서도 이제 어떤 개수가 있는데 피벗은 상관계수를 이용한다라는 거. 우리 상관계수 로우로 표시하죠. 로우는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1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쪽에 있는 거 극단적으로 이건 뭐죠? 강한 음의 상관관계. 아주 반대쪽에 있다라는 것이고 플러스 1이다. 이거는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거. 근데 보니까 0.05에서 로우가 가장 작은 여기 0.79네, 0.79. 로우가 0.79에서 마이너스 0.79에서 0.05로 나왔죠. 어때요? 이쪽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쪽에 가깝잖아요. 마이너스 1쪽에 상당히 가깝죠. 마이너스 1쪽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가깝다는 것, 가깝다는 의미는 가깝다는 의미, 이걸 알면 되죠.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의미의 상관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의미의 상관관계다. 만약에 변수가 두 개 나오면 그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어때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박스를 통해서 봅니다. 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라는 변수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흡연이라는 변수가 나옵니다. 교육수준과 흡연 간의 피벗은 상관계수가 유의수준이 0.05에서 0.79로 나타났다는 거죠. 0.79로 나타났네, 그냥. 로우 자체가 마이너스 0.79다. 마이너스 0.79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잖아요. 가까운 거. 가깝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예요. 교육수준이 높으면 흡연율은 떨어지는 이런 관계죠. 만약에 교육수준이 높은데 흡연율이 같이 높아졌다.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타난 마이너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는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 의미의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얘는 떨어진다. 마이너스 1에 가깝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흡연은 감소한다. 얘가 교육수준은 높아지면 흡연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박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0.79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자, 3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박스를 보면 의류 상점, 식품 상점,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 상점의 세 가지 상점. 여기 3이라는 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상점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의류, 식품, 스포츠 용품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상점 종류에 따라서 쇼핑객의 재구매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때 상점별 재구매 이용 가능성이 뭐예요? 평균 차이를 검증한대요. 세 가지가 나왔고 유형이 세 가지예요. 유형이 세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세 가지 유형 세 가지들의 뭐예요? 평균 차이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차이가 얼만큼 있는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는 거죠.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는 거.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름하여 아노바다, 아노바.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답 1번입니다, 1번. 만약 유형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이건 뭐? T테스트예요, T테스트. T검증하면 되는 것이죠. T검증에는 뭐 또 독립표본 T검증, 그 다음에 대응표본 T검증 나와 있죠.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동그라미 2번, 3번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당한다. 동그라미 2번. 독립표본 T검증 두 개의 독립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 쓴다.
3번 대응 표본 T 검증. 동일한 집단에서 두 시점이 다른 거예요. 전후 관계죠. 평균차이를 검증할 때 쓰이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은 정답 1번. 이것도 빈출이에요, 빈출. 빈출 문제죠. 매우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33번은 그냥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 기울기. 단순 회귀 분석이잖아. y는 a 플러스 bx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 회귀 분석. 이때 기울기. x가 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 기울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y는 2 플러스 x예요. 플러스 x. 그려보면 되겠죠, 이거. y축, x축에서 절편, y절편이 있겠죠. y절편 2예요, 2. 자, 기울기는 여기 앞에 없지만 이게 1이에요, 1. 기울기가 1이란 것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둘 갈 때에도 둘 간다라는 거죠. 2분의 2. 그래서 요런 직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y는 2 플러스 x 직선이라고 하고 이때 기울기는 요거다, 요거. 이게 1이잖아요. 기울기는, 절편에, y절편은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 x가 한 단위 변경일 때 y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화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34번도 뭐 빈출 문제죠. 뭐 33번도 빈출이고, 이것도 빈출, 뭐 다 빈출 문제예요, 이것도.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다중공선성이라고 하죠. 아파트 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방의 개수와 평형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 아까 단순회귀 분석은 y는 a 플러스 bx예요. 이때 x,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b1, x1, b2, x2, b3, x3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파트 가격이 종속변수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동되는데 어떤 놈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방의 수도 있어요. 방의 개수가 많아지면 평형이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 가격이 높아지겠죠. 또 하나 뭐 있어요? 평형이 커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높아지겠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뭐 세대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경쟁되는 것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율, 아니면 경제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X로 작용하는데 이런 X1, X2, X3 특히 다중회귀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 변수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 변수들은 다 독립적이어야 돼. 얘네 간에 상호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뢰성이 확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1, X2, X3는 각각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문제에서 방의 개수, 그 다음에 평형, 얘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평형이 크면 방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방의 개수가 많다라는 평형이 커진다는 얘기죠. 얘네는 이퀄로 붙여야 돼, 이퀄. 그래서 하나는 없애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다중공선성. 해설 한번 보세요. 다중공선성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체크 부탁드리고요. 35번. 35번도 다중회귀 분석 문제가 또 나왔네. 지금 몇 번이에요? 35, 34, 33, 그죠? 33번도 이거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에 관련된 문제. 이게 뭐냐? 기울기가 뭐냐, 이게. 그 다음에 34번에서는, 그쵸? 독립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 뭐야, 이게. 그쵸? 다중 공존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네들끼리는 유사성이 있으면 안 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게 또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또 35번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중 회귀 분석 관련돼가지고 박스형 사례 문제예요. 상당히 큰 문제죠. 이거 시간이 없으면 이런 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풀려다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는 서비스 만족도와 점포 위치가 점포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그거 정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점포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종속변수예요. 영향을 받는 놈은 종속변수다.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서비스 만족도,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점포의 위치 또는 거리, 이게 또 두 번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X1, X2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독립변수, 점포 매출액은 종속변수예요. 이 표를 보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비표준화 계수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의확률, 이것만 아시면 된다. 다른 거는 별 필요도 없습니다.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까 다중회귀분석 y는 a 플러스 b1x1, 그렇죠? 이건 두 개니까 b2x2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a는 회귀상수예요. 회귀상수. y는 마이너스 201.31 플러스. 자, 요거죠, 요거. 56.39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포 위치는 마이너스 25.57 x2. 이런 공식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죠. 가설검증, 이런 꽃표 같은 거 잘 보세요.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은 5%다. 0.05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P값이랑 비교를 해서 P값이 얘보다 작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유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의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봤더니 어때요? 다 0.0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만족도도 그렇고 점포 위치도 그렇고 다 뭐해? 점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다. 자, 1번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비스 만족도, 점포의 위치. 두 번째, 점포의 위치보다 서비스 만족도가 매출액 변화의 중요한 변수이다. 어때요? 얘는 더 크잖아요.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의 확률도 더 작죠? 3번 다중회귀식은 마이너스 201.31 플러스 56.39 마이너스 플러스 18.36이 아니죠? 플러스 18.36이 아니라 마이너스 25.57x2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 틀린 건 이거다.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네, 4번에 보면 서비스 만족도는 점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가술 0.182으로 기각된다. 맞는 것이죠? 자, 유의 확률이 어때요? P값이에요, 이게 P값. P값이 0.018이에요. 이거 0.05보다 작죠?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 내지는 영구가설은 그렇죠. 채택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1번, 2번, 4번 오케이. 3번은 틀렸다. 이 공식에 틀렸다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다시 나올 줄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관식에서는 가끔씩 출제가 됐는데 객관식에서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문제에 해당합니다. 36번 유인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유인분석에서 유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인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요인끼리 묶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교통사고요. 교통사고 원인이 있다. 5만 가지 교통사고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뭐 잠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졸음운전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DMB 보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눈이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비가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안개가 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부주의 때문에 또 뭐 아니면 상대방의 실수로 아니면 고의로 또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잠이나 졸음이나 DMB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부주의죠, 부주의.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사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이거.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눈이나 비나 안개, 날씨 요인이죠, 날씨 요인. 이건 부주의. 그 다음에 고의라든가 뭐 상대방, 이거 뭐 기타. 유사한 것끼리 묶는 거, 이거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요인 분석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 옳지 않은 거, 스크리도표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SPSS를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전에 요인수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 이상인 경우
1 이상인 요인의 수만큼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오케이. 4번, 정답은 4번이죠. 사회과학에서는 전체 요인의 설명력을 30%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60%예요. 60% 이상이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답은 4번 정도. 60% 내외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요 문제도 보셔야 되는데, 36번 같은 경우는 SPSS를 좀 알면 조금 더 쉬운데, 그러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스크리도표, 그 다음에 아이겐값. 이 아이겐밸류에 대해서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요것만도 시험에 상당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0.6이란 60%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37번. 37번 판별 분석인데 판별 분석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별 분석,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이런 것들은 출제가 가끔씩 되고 있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판별 분석의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이며 종속 변수는 간격 또는 비율 척도. 간격 척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등간 척도예요. 등간 척도. 바뀌었어요. 독립 변수는 예,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명목 척도라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1번은 X. 2번 판별 분석은 다수의 대상이 지닌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그룹핑한다. 유사한 놈들끼리 묶는 거. 이거 뭐죠? 이거 군집 분석이에요. 군집 분석.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3번 판별 함수는 판별 분석 결과로 도출되는 기본식으로 독립 변수들 간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 선형 결합 좋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건 오케이. 4번 판별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에는 독립 변수들이 비정규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8번 상관계수. 앞에도 또 나왔던 문제 또 나오죠. 앞에서는 뭐 피어슨 상관계수 이런 거 나왔는데 똑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해서 정답은 4번인데 상관계수는 로우로 써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은 어떤 정반대에 있는 애들이죠. 정반대에 있는 애들. 강한 의무의 상관관계. 정반대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1로 나타나고요. 완전히 똑같은 애들은,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성향이 있는 애들은 플러스 1로 나타난다는 거죠. 강한 양의 상관관계. 정반대된 애들은 마이너스 1, 완전히 똑같은 애들은 플러스 1이란 얘기예요. 아까 피어슨에서 마이너스 0.79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0.79는 여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로 나타났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요. 상관계수의 절대값으로 나왔네요. 이게 절대값으로 하면 둘 다 플러스 1이 되겠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강한 선형 관계가 작다는 게 아니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강한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근데 절대값을 쳤으니까 둘 다 1이 되겠죠. 1에 있다라는 거 아주 강하다, 양극다. 얘도 강한이었잖아요. 클수록 더 강한 선형 관계를 갖는다. 양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정답 4번이에요. 39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있어요.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별로 일단 밑에 지문을 먼저 보세요. 보면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 컨저이트 분석 나와 있죠. 얘네들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앞에서는 요인 분석 나왔었고 또 앞에 문제에서도 판별 분석 나왔었죠. 야, 여기서 보면 박스에서 정답을 주어졌어요. 제품 구매 시에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이라는 게 나오죠. 속성 수준을 찾아내는 거죠.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뭐겠습니까, 이거?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결합 분석이라고 그러죠. 정답 4번. 마지막 40번.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뭡니까? 조사 보고서의 서론에는 조사 결과의 한계점을 기술한다. 서론의 한계점을 기술합니까? 맨 끝에 결론에 쓰는 거예요.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조사하는 목적, 조사 목적이 들어간다. 두 번째, 조사 보고서에는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할 때는 보고서 전체의 주제를 순서대로 기술한다. 자료 분석 방법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보고서 전체 주제를 순서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겠죠.
사용한 분석 기법, 그다음에 분석 절차를 설명하는 게 바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조사 보고서의 결론에는 조사 목적별로 핵심 발견점을 요약하고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서론에는 뭐? 조사 목적. 결론에는 조사 목적별로 핵심 발견점. 결론에는 목적별, 조사 목적별 발견점. 발견한 게 1, 2, 3. 이게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플러스. 한계점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조사는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한계점이 좀 있었다. 다음 조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서 더 좋은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끝내죠.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이유, 이게 바로 한계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학사 2단계 우리 마케팅 조사 문제 40문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매번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빈출,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한 60% 정도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만 하신다면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사이즈가 큰 문제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네들은 당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락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뭡니까? 기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했느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가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